남편과 이혼하기 전 나는 오랫동안 중졸, 얼굴 빼곤 쓸모없는 쓰레기, 늙으면 갖다 버릴 거다, 넌 나 없이는 못 산다 등 남편에 의한 세뇌와 온갖 욕을 얻어먹으며 살아왔다. 매일 날 때리고 발로 찼으며 생활비도 안 갖다 줬다. 그 이유는 내가 멍청한 중졸이었기 때문이다. 날 노예라고까지 불렀다. 하지만 딸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남편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다. 이혼하려고 몇 번이나 이혼 서류도 작성해봤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서류를 쫙쫙 찢어버렸다. 중졸인 내가 직장을 찾아본 적도 있었지만 전부 다 고졸 이상뿐이라 마땅히 찾아보지도 못했다. 내가 중졸이라는 건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안다. 그래서 더 분했지만 그 이후로 남편에게 욕을 얻어먹는 건 다른 문제였다. 내 학생 시절 친척에게 속은 엄마가 빚보증을 잘못 써고 말았다. 그 빚을 갚는데 급급해서 고등학교 학비가 밀리다 보니 퇴학을 당했다. 그래서 내 최종 학력은 중졸이다. 하지만 엄마를 원망하진 않는다. 남편이 그런 나를 깔봐도 괜찮다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을 향한 최고의 복수를 하기로 했다. 남편은 옛날에 어려운 사자 국가도시에 도전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시험에 도전해보기로 한 것이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다. 내겐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있고 중졸이지만 알바를 하며 돈도 벌고 있다. 그래서 틈틈이 남편이 잠든 한밤중에 공부를 했다. 중졸인 내가 국가고시에 합격하는 건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화면 속엔 여러 명의 선생님이 계셨다. 그래서 일단 나는 공부에만 열중했다. 내 예상대로 첫 번째 시험은 떨어졌다. 문제를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내 실력의 부족함을 알게 됐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 시험만 붙으면 내 미래와 취업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무엇보다 내게 온갖 욕을 퍼붓는 남편에게도 반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하라는 집안일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라면서 날 때렸기 때문에 그때마다 병원에 다니며 부지런히 기록을 남겼다. 한편 아이와 남편이 잠든 조용한 저녁엔 열심히 공부를 했다. 집에서 공부할 책과 노트는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인 사물함에 놓아두었다. 그 외에 시험이 날 때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곤 했다. 여전히 시험에 떨어졌지만 도전 3년째에 기적이 일어났다. 진짜야? 붙었다고!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 혼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또 중졸 주제에 니까짓게 나한테 감히 의견을 꺼내? 넌 그냥 닥치고 얌전히 내 말만 들으면 돼! 라고 하며 날 때렸다. 진짜 멍청한 게 누군데? 라고 하며 합격 증명서를 보여줬다. 당신, 날 항상 멍청하다고 했었지? 근데 당신은 이 시험에 떨어졌었지 아마? 그런 당신이 날 욕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적어도 이제부턴 그럴 자격이 없을 거야. 난 당신이 도전해서 떨어진 사자고시에 합격했다고! 라고 하자 남편의 눈이 뒤집혔고 발광하기 시작했다. 닥쳐! 라고 하며 나를 미친 듯이 패기 시작했다. 너같이 멍청한 게 그 시험에 합격했을 리가 없잖아. 멍청한 년이 어디서 건방지게.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려서 내 몸을 방어했다. 잠시 후 옆집 사람이 우리 집 문을 쾅쾅거리며 두드렸다. 괜찮으세요? 쿵하는 소리랑 큰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라면서 계속 말을 걸었다. 사실 우리 집은 가장 끝집이었고 옆집은 계속 빈집이었다. 근데 며칠 전 새 이웃이 이사를 온 것이었다. 그분은 이제 곧 경찰이 올 거예요. 이 문 좀 열어보세요. 라면서 계속 말을 걸었다. 쓸데없이 끼어들고 난리야. 라고 하자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진 나는 뼈에 금이가 있었다. 남편은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남편에게 얻어맞다 보니 온몸이 아팠지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기분이었다. 왜냐면 남편은 떨어졌다던 사자고시에 보란듯이 합격했고 남편을 놀라게 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한 덕분에 남편과 이혼해서 딸을 나 혼자 키워갈 마음의 준비도 갖춰졌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새로웠다. 치료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이웃집 남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후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시청에서 이혼 서류를 받아왔다. 그리고 딸과 내 짐을 쌌다. 이제 여기에 살 이유가 없어. 난 모든 소임을 다했어. 그렇게 집을 나왔다. 그 후 나는 경찰서를 향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이 없다는 것도 이야기했다. 그러자 경찰은 무료 법률 상담소를 소개해줬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나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사진과 진단서들을 모두 제출했다. 덕분에 위자료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자격증이 있다 한들 곧바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많은 곳에 돈이 필요할 것이다. 남편에게 위자료는 받았지만 앞으로가 문제였다. 그러던 중 싱글맘을 지원하는 쉐어하우스를 소개받았다. 그곳엔 나처럼 남편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싱글맘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었다. 작은 방 하나에 공동 부엌이 있었다. 모두가 각자 예의를 지켜가며 즐겁게 살아가는 듯했다. 다른 사람들과 공동 생활을 하는 게 처음이라 살짝 불안하기도 했지만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하며 다들 적극적으로 내게 말을 걸어줬다. 딸도 비슷한 또래 친구가 생겨서 즐겁게 지낼 수 있었다. 다들 각각의 사연을 갖고 있었고 각자 힘든 경험을 한 듯했다. 내가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3년에 걸쳐 사자 시험을 준비한 것에 다들 놀라워했다. 사자라면 대체 무슨 자격증을 딴 거예요? 행정서사예요. 대단하세요. 남편한테 복수해주려고 공부한 거예요? 독학으로? 인강으로 들을 수 있는 강의는 다 들었고 돈도 조금씩 모아서 책도 샀어요. 그래도 제대로 공부할 처지가 아니었던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고생했네요. 집안일에 육아에 일까지 하면서 남편이 자는 동안 공부한 거잖아요? 진짜 멋지다. 칭찬받으려고 공부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쭉 나 혼자 공부했고 합격 발표를 들었던 순간조차도 혼자였는데 누군가가 처음으로 칭찬해준 게 너무 기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좋았어. 오늘은 다 같이 축하 파티하는 거 어때요? 그래요. 재은 씨는 나랑 같이 음식 준비해요. 재은 씨의 축하 파티인데 재은 씨가 요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재은 씨 딸이 엄마가 만든 밥이 제일 맛있다고 그랬거든요. 그치? 엄마가 만든 밥이 제일 맛있어요. 나도 먹어보고 싶다. 만들어줘요. 네. 그렇게 나는 쉐어하우스에서 친구가 생겼다. 거기서 반년간 생활하면서 드디어 월급과 생활 기반이 안정돼 갔다. 그 쉐어하우스에선 나왔지만 그 친구들과는 지금도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 나를 시작으로 모두들 일도 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듯했다. 그 후 남편은 경찰에도 체포되고 내게 이혼당한 일로 인해 아내에게 오랫동안 폭력을 써온 사실이 들통나 버렸다. 아주 오랜만에 옛 동네에서 살던 이웃 주민을 만났는데 남편이 회사에서도 잘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남편은 원래 영업직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짓을 해서 체포까지 당한 사람을 계속 고용하기엔 무리가 있었겠지. 회사에서 잘린 남편은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며 재취업도 포기한 채 현재는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항상 후줄근한 추리닝 바람으로 술을 사러 가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이 많았다. 일을 안 하니 돈도 없었고 집 앞은 쓰레기로 가득했다. 시청 직원이 몇 번이나 경고를 하고 갈 정도로 엄청난 쓰레기집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런 남편에게 말을 거는 이조차 없어서 더욱 외롭게 지내는 듯했다. 정말 내 속이 다 후련했다. 나는 선배님들 밑에서 매일 열심히 공부하며 일하는 중이다. 생활도 안정되어 가고 있고 딸과의 시간도 보내며 즐겁게 지내고 있다. 이제 그런 남자와는 죽어도 같이 살고 싶지 않지만 3년간 열심히 노력했던 내가 지금은 이렇게 행복해졌다고 큰 소리로 알려주고 싶다. 내 이름은 강정희. 25살이고 사귄 지 3년 된 남친과 결혼을 하기로 했다. 현재 지상 최대의 행복감에 들떠있는 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무렵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한 적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의 일이다. 나는 선천적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다. 학교 친구들은 그런 나를 배려해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하거나 나한테 말을 걸 때는 먼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하는 식으로 모두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다. 대신 나는 운동신경이 남들보다 좋았고 특히 달리기를 잘해서 5학년 때까지 육상선수였다. 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경력이 있을 정도로 육상은 나한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일부였다. 하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5학년 때까지 계속해왔던 육상부를 그만두게 됐다. 어느 날 엄마와 아빠가 큰 소리로 심하게 싸우는 걸 봤다. 보통 사람들에 비해 청각이 약한 내가 겁에 질릴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며 한밤중까지 싸움이 이어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본체만 체했고 엄마는 점점 안색이 나빠지고 야위어 갔다. 아빠는 원래 집에 거의 없는 사람이었고 나는 자상하고 따뜻한 엄마 한 사람의 사랑 속에서 성장했다. 아빠와 같이 놀기는커녕 얘기도 제대로 안 해봐서 아빠지만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랐던 것 같다. 점점 아픈 사람처럼 변해가는 엄마를 보면서 난 두 분 사이에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짐작으로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엄마와 내가 둘이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네, 잠시만요. 늦은 시각 예고 없이 누가 찾아왔다는 사실에 겁이 난 나는 엄마 뒤를 무조건 따라갔다. 현관문을 열자 거기에는 처음 보는 어떤 여자가 서 있었다. 저 누구시죠? 나 당신 남편 애인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그만 이 집에서 좀 나가줄래요? 오늘부턴 내가 이 집에서 좀 살아야겠으니까. 뭐라고요? 그만 돌아가세요. 밤늦게 남의 집에 찾아와서 너무 무례하시네요. 그쪽 남편은 그쪽한테 아무런 애정이 없다던데 모르셨어요? 알아들었으면 거기 불량품 딸내미 데리고 어서 나가라고요. 뭐요? 불량품? 말을 좀 가려서 하시죠. 남의 귀한 딸한테 무슨 망언이에요? 그만하시고 얼른 돌아가세요. 좋아. 오늘은 그냥 가는데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짐 빼. 그 여자의 얼굴은 마치 마녀 같았고 독사처럼 나와 엄마를 해칠 것만 같아서 겁에 질렸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울며 주저앉았고 나를 꼭 안았다. 그리고 어디에 가든 엄마와 항상 함께일 거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엄마와 함께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또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친다 해도 엄마가 옆에 있다면 모두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엄마보다 먼저 집을 나갈 준비를 했고 커다란 가방에 내 짐을 모두 담았다. 하지만 내가 그 가방을 들고 나갈 일은 없었다. 그 여자가 다녀간 며칠 후 아빠가 이혼 서류를 들고 며칠 만에 집으로 왔다. 엄마는 아무 저항 없이 서류에 사인을 했고 서류를 받아든 아빠는 그걸 자기 가방에 다시 넣었다. 그럼 난 정희 데리고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희는 내 딸이야. 두고 가. 당신이야말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애를 키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장애까지 있는 애를 당신 혼자서 어떻게 키운다는 건데? 나라에서 받는 보조금도 내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 잔말 말고 내가 키울 거니까 그렇게 알아. 보조금 받으려고 애를 잡아두겠다는 거야? 누가 들으면 내가 앵벌이라도 시키는 줄 알아. 내가 애 안 키우겠다는 여자 설득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 줄 알아? 정희는 내가 돈 한 푼 못 벌면서 무슨 수로 애를 키울 건데? 당장 애 귀에 꽂는 기계 하나 바꿔줄 형편도 안 되면서 말만 하면 다냐? 능력도 없으면서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가. 아빠는 울부짖는 엄마를 억지로 집 밖으로 내몰고 길바닥에 내팽개쳤다. 쓰러진 엄마 위로 가방을 내던지더니 그대로 현관문을 잠가버렸다. 집에 남은 나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 시작됐다. 엄마가 쫓겨난 후 곧바로 아빠의 애인이 새엄마가 됐다. 우리 집에 들어온 새엄마란 사람은 아빠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완전히 다른 인격체가 된다는 걸 깨닫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왔어. 어서 와요.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돈가스 만들었어요. 그래 고마워. 근데 정희는? 정희는 당신 오기 전에 배고프다고 먼저 먹었어. 그래 배고파서 먼저 먹었으면 뭐. 나 아직 안 먹었는데. 내가 아직 저녁 먹기 전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자 새엄마는 아빠한테 안 보이게 내 엉덩이를 꼬집었다. 너 얼른 가서 씻고 자야지.
새엄마가 시키는 대로 샤워를 하고 거실로 돌아오자 식사를 마친 아빠가 자기도 좀 씻겠다면서 거실에서 나갔다. 그러자 새엄마는 얼굴 표정을 확 바꿔서 나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다. 너 아까 저녁 아직 안 먹었다고 말하려고 그랬지? 어? 너 같은 불량품이 먹을 밥이 이 집에 어디 있어? 있으면 말해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조용히 있어. 정말 너무해요. 내가 인심 쓰는 셈 치고 좋은 거 하나 가르쳐 줄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너네 아빠처럼 아내가 있는 남자들을 뺏는데 천재적이거든? 그때마다 그 남자들의 아내들은 당연히 지옥을 맛봤겠지. 그중에는 정말 어리석게 자살까지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지 아마?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엇나가면 니네 엄마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있을까? 알았으면 가봐. 그 말을 들은 나는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 방으로 돌아갔다. 방 안에서 숨죽여 울면서 온통 엄마 생각만 떠올랐다. 그날 아빠한테 쫓겨나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엄마를 생각하니 서러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새엄마 말을 고분고분 들어야 한다는 현실이 어린 나를 절망스럽게 했다. 그런 나를 유일하게 버티게 해준 건 육상이다. 엄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해주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새엄마는 그런 나의 유일한 행복마저 빼앗아갔다. 다녀왔습니다. 왔니? 오늘 육상부는 어땠어? 좋은 기록이 나와서 코치님한테 칭찬받았어. 그랬어? 근데 이번 달로 그만두는 건 좀 아깝긴 하네. 이번 달로 그만두다니? 네가 그런다고 했다며?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육상부 귀찮아서 그만두고 싶다고. 새엄마는 그러면서 아빠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 나를 무섭게 노려봤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엄마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여기서 지금 말대꾸를 했다가는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무 대꾸도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나중에 아빠랑 단둘이 있게 되면 그 틈을 타서 말하려고 했지만 새엄마는 내 머릿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듯 전혀 틈을 내주지 않았다. 나 좀 씻고 올게. 응, 알았어. 너 네 아빠한테 나 몰래 말하려고 그랬지? 네? 네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은 해봤고? 왜 육상 못하게 하는 건데요? 제가 육상에서 새엄마한테 피해준 거 없잖아요. 없긴 왜 없어? 우리 집엔 너 같은 불량품한테 쓸 돈 따윈 없다는 거 잊었어? 너한테 취미 활동은 사치고 낭비야. 그러니까 꿈 깨. 너 같은 장애인이 무슨 미래가 있다고 이것저것 배우길 배워? 그런다고 너한테 뭐가 돌아올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육상만큼은 계속하게 해주세요. 네? 저 정말 육상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 새엄마는 그렇게 화를 내더니 내 다리를 집중해서 발로 걷어찼다. 너 한 번만 더 그 소리 하면 아예 못 달리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 제일 좋아하던 육상부를 강제로 그만둔 뒤 나는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 그저 자고 일어났다.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새엄마가 나를 향한 폭력은 점점 심해져갔다. 1년 동안 나를 고분고분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확실한 판단을 내린 건지 예전보다 욕도 더 심해졌고 신체에 가하는 일상적인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아빠 앞에서는 여전히 좋은 아내인 척 완벽하게 연기했고 두 사람 사이는 전혀 문제 없어 보였다. 하지만 나와 둘이 있을 때는 서서히 아빠 욕도 거침없이 내뱉기 시작했다. 나 갔다 올게. 네, 다녀오세요. 수고해요. 드디어 나갔네. 니네 아빠란 사람은 종일 나가서 일해봐야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정말 능력 없고 한심한 인간이야. 그래도 설마 둘이 먹고 살 만큼은 벌어오겠지? 하고 큰맘 먹고 결혼해줬는데 그깟 보조금 몇 푼 더 받겠다고 불량품 딸내미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고집 부리는데 어이가 없어서 정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나 집에서 혼자서 쉬고 싶으니까 일찍 들어오지 마. 네, 알았어요. 새엄마와 같이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었던 나는 학교가 끝나도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고 대신 학교와 집 사이에 있는 강변길을 매일 열심히 달렸다. 장거리 단거리 구분 없이 모두 잘 달리기 위해 방과 후 매일 빠짐없이 3시간씩 혼자서 고강도의 트레이닝을 계속했다. 그 결과 육상부에서 연습했을 때보다 더 좋은 기록이 나왔고 대회에 출전하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강해졌다. 그러려면 먼저 이 집에서 나와서 반드시 엄마를 찾아가야만 한다.
어떻게 하면 새엄마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시도 때도 없이 생각했고, 그러다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그건 바로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고 계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였다. 엄마가 쫓겨난 후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아빠한테 여러 번 물었지만 아빠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 때문에 나는 혼자서 몰래 엄마를 만나러 갈 수도 없었다. 하지만 외갓집이라면 아빠나 새엄마한테 들키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전보다 몇 배로 장거리 트레이닝에 열을 올렸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일요일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말하고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왔다. 그리고 곧장 외할머니 댁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열심히 트레이닝을 계속한 덕분에 점심 무렵까지는 순조롭게 달렸다. 하지만 문제는 오후부터였다. 오후가 되면서 언덕길이 나왔고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달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때문에 언덕길 코스에 앞서 일단 편의점에서 물을 마시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다. 내 예정대로라면 저녁 무렵에는 외할머니 댁에 도착해야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됐기 때문에 짧게 휴식하고 다시 출발했다. 언덕길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힘에 부쳤고 체력 소모도 엄청났다. 3시간 정도 그렇게 강행군을 했지만 처음 계획보다 도착 시간이 크게 늦춰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급해진 나는 조금 무리가 간다 싶게 속력을 냈다. 그러다 내리막길이 나왔고 나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시계를 보니 시각은 이미 오후 7시가 넘었고 주변도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다.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 한 대가 내 앞에서 멈춰섰다. 예, 꼬마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게... 지나가던 운전자가 경찰에 미아 신고를 했고 나는 외갓집에 도착하기 전에 경찰의 보호를 받게 됐다. 경찰서에서 집으로 연락을 했고 연락을 받은 아빠와 새엄마가 나를 데리러 경찰서까지 왔다. 두 사람은 경찰분들께 정중히 인사를 하고 나를 차에 태웠다. 그리고 새엄마가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다. 더 이상 네 엄마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만 알아둬.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전보다 더한 절망감을 맛봐야 했다. 외할머니를 만나서 사정을 얘기하고 엄마한테 나를 데리러 와달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허무하게 계획이 무산되고 다시 집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다니. 게다가 엄마한테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한 후 아빠한테 몇 시간에 걸쳐 독한 훈계를 들었다. 그래서 네 외갓집에 가서 뭘 어쩔 생각이었는데 바른 대로 말 못해?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앞으로 외출 금지야. 알았어? 당신 앞으로 정의 감시 단단히 해. 알겠어? 알았어. 장거리를 달리고 난 후라 피로를 견디지 못한 나는 아빠의 설교가 끝난 후 바로 내 방으로 들어왔다. 내 방에 들어가기 무섭게 새엄마가 뒤따라서 내 방에 들어왔다. 그래서 외갓집에 가서 뭐 살려달라고 호소라도 할 생각이었니? 근데 참 안 됐네. 실패로 끝나서 일을 어째? 그런 거 아니에요. 난 그냥 우리 엄마가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누가 물어봤어? 어디서 말대답이야. 매운맛 좀 봐야겠구나. 새엄마는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괴로워하는 나를 보면서 재밌다는 듯이 낮은 소리로 웃었다. 오늘은 벌로 거기 그냥 서 있어. 내가 5분마다 와서 체크할 거니까 잠들면 알지? 서 있을 힘도 없을 만큼 지친 나는 선체로 몇 번이나 잠이 들었지만 5분마다 새엄마가 와서 뺨을 때리며 나를 깨웠다. 결국 그날 밤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날이 밝았고 눈뜬 채로 자면서 학교로 향했다. 다녀오겠습니다. 얼른 가! 너 때문에 나까지 한숨도 못 자서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그리고 새엄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쾅 하고 문을 닫았다. 그 일이 있은 후 새엄마의 폭력은 한층 더 심해졌고 배나 등처럼 옷을 입으면 잘 안 보이는 곳은 온통 멍투성이었다. 그전까지는 가끔씩 저녁밥을 줄 때도 있었는데 그 일 이후로는 내 저녁밥은 아예 없었고 그게 당연한 일이 됐다. 그럴수록 이 집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절실해졌지만 이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생각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혼자서 감당하는 거 외엔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새엄마의 악행을 폭로하고 경찰이 와서 새엄마를 잡아가게 하는 것뿐이었다. 만약 내가 또 외갓집에 가려다 실패할 경우 폭력만 더 심해질 거고
또 우리 엄마한테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아빠와 새엄마가 동시에 엄격하게 감시하는 상황에서 뭘 할 수도 없었다.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기회가 찾아왔다. 이번 운동회는 전교에서 가장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대표로 선수 선서를 낭독하게 된다는 거였다. 다시 없을 기회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외출 금지를 당하면서 방과 후 해오던 트레이닝도 못하게 돼서 조금 걱정은 됐지만 이 집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등을 해야 한다는 강한 결심이 섰고 이제부터는 아침에 일찍 나와서 트레이닝을 하기로 했다. 아빠한테 운동회 연습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한다고 대충 둘러댔더니 아침 6시 반에 집에서 나가도 된다고 허락해줬다. 나는 뛰어서 집에서 학교까지 갔다. 학교에 도착한 후에는 트랙을 돌며 연습을 계속했다. 선서 대표 선발 종목은 100m 경주였기 때문에 몇 번씩 반복해서 달리면서 기록을 측정했다. 그런 나를 우연히 본 담임 선생님은 내 노력에 감탄하시면서 아침마다 기록 측정을 도와주시겠다고 자청하셨다. 우와, 대박이다. 신기록이야. 매일 아침 열심히 뛴 보람이 있는걸? 이대로만 간다면 1등은 우리 정의가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정말이에요? 와, 대박! 트레이닝을 시작한 뒤로 나는 다시 예전의 밝은 내 모습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다. 집에서 어떤 구박과 학대를 받더라도 그래도 내일 아침엔 다시 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솟았다. 그리고 드디어 선서 대표 선발을 위한 100m 경주 당일날이 되었다. 전날 저녁에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잠을 설쳐서 컨디션이 별로였지만 내 차례가 다가올수록 가슴이 벅차오고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는 게 느껴졌다.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달리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고 육상대회 때 생각이 나서 감회에 젖기도 했다. 탕하고 피스톨 파열음이 울리고 반사적으로 튕겨져 나와 꼴이 나기까지 정말 순식간에 달렸다. 결과는 내가 제일 빠른 기록을 세웠고 무사히 꿈에 그리던 선서 대표 선발에서 1등이란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선수 선서 대표자로 선발되었다. 기대와 불안으로 하루하루가 부풀어가던 운동회 3일 전 정말 기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어제 선생님이 정희 어머니를 우연히 만났어. 네? 엄마라면 정희 친어머니를 만났어. 어디서요 선생님? 선생님 집 근처 슈퍼에서. 엄마 잘 지내고 있대요? 응. 엄마가 정희 너 잘 부탁한다고 하시더라. 정말요? 정희가 운동회 때 대표로 선서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꼭 보러 온다고 하셨어. 선생님 그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내서 열심히 해봐. 네 선생님. 엄마가 운동회에 와준다니 나는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엄마 소식을 듣고 나서 3일 내내 과연 엄마가 올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기대감에 들뜨고 설레었다.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엄마가 운동회에 와줄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다. 운동회 당일날 아침.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더워서 정 힘들면 차에 가서 쉴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도 선수 선서할 때는 앞에 와서 봐야 돼? 알았지? 헐, 이렇게 더운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있어야 돼? 그건 좀 무리겠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앞에 와서 꼭 봐? 어? 그래, 알았어. 나 그럼 준비하러 갈게. 엄마는 아빠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뒤쪽에서 보고 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엄마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아빠와 새엄마한테 앞쪽으로 오라고 일부러 떼를 썼다. 운동회가 시작되고 선수 선서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가 아빠와 새엄마가 있는지 확인했다. 두 사람은 내가 말한 대로 맨 앞에 있었다. 엄마 모습도 찾아봤지만 아직 안 왔는지 보이지 않았다. 긴장 속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 실전의 순간이 다가왔다. 다음은 재학생 대표의 선수 선서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올라가자 뒷자리에 와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그동안 다져온 작전을 결행하는 것에 온 힘을 모았다. 모두의 시선이 나한테 모아졌을 때 나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마이크를 향해 내가 진짜 준비해온 말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저희 아빠는 국가 보조금을 받으려고 엄마한테서 친권을 빼앗았고 그 후부터 저는 새엄마에게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저는 집에서 밥도 먹지 못하고 일상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배와 등에 있는 멍자국을 드러내자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눈앞에 있는 아빠와 새엄마를 봤더니 당황한 빛이 역력했고 몹시 화가 나 있는 게 느껴졌다. 저는 엄마하고 살고 싶어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울면서 호소하는 나를 보고 담임 선생님이 단상까지 달려와서 위로해 주셨다.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하다. 이제 걱정하지 마. 사실 무근입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학대한 적 없어요. 애가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제 몸에 멍자국이 그 증거예요. 제발 저 사람을 누가 좀 잡아가 주세요. 안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전 또 맞게 될 거예요. 누가 나를 잡아간다는 거야? 너 허튼 소리 그만하고 얼른 이리 안 내려와? 그만하고 가자.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챈 교장 선생님이 긴급히 선생님들을 불러 모았고 뭔가 상의를 하는 것 같았다. 아빠와 새엄마는 더 이상 있기가 힘들었는지 도망치듯 학교를 빠져나갔다. 그리고 곧 엄마가 달려와서 나를 따뜻한 품 안에 꼭 안아줬다. 우리 딸,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 1년 만에 재회한 엄마와 내가 목 놓아 엉엉 울고 있을 때 경찰이 다가왔다. 선생님들이 경찰을 불러주신 것이다. 전후 사정을 얘기하는 동안 엄마는 계속 내 손을 놓지 않고 꼭 잡고 있었다. 경찰의 멍자국을 보여주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했고 아빠와 새엄마는 사실조사를 위해 경찰의 임의동행을 받게 됐다. 경찰서까지 같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내가 왜요? 난 같이 못 가니까 알아서 하세요. 새엄마는 못 간다며 난동을 부렸지만 경찰의 제지를 당하고 연행됐다. 나는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짐을 싸두었다. 운동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집에 가서 짐을 갖고 나왔고 엄마와 함께 엄마 집으로 향했다. 엄마는 언젠가 나를 데려올 생각으로 방이 3개나 되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조금 낡은 집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여기서 엄마와 살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날아갈 듯이 기뻤다. 뛰면 안 돼. 여기는 아파트라 층간소음이 있단 말이야. 너무 좋아서 그랬어. 엄마 나 너무 행복해. 엄마도 너무 행복해. 경찰에 연행된 새엄마는 장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결국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정식 체포되었다. 아빠는 새엄마의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결격 사유가 되어 나에 대한 친권을 엄마한테 돌려주고 즉시 엄마한테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 그동안 엄마는 엄마대로 친권을 되찾기 위해 꾸준히 저축을 해왔고 변호사에 의뢰해서 아빠의 불륜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친권은 무사히 법적으로 엄마가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내가 2번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었다. 아빠는 새엄마가 아동학대로 체포된 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고 오랫동안 근무했던 회사에 자진 사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원래부터 고수입자도 아니었고 달리 모아둔 돈도 없었기 때문에 아빠는 위자료를 지불하기 위해 밤낮으로 알바 생활을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보조금을 챙길 생각으로 나를 엄마와 떼어놓았던 아빠는 결국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걸 잃었다. 새엄마는 아동학대로 기소된 후 지금까지 가정 있는 남자들을 빼앗으면서 그 아내들에게 했던 가혹행위가 적발되어 재체포됐다. 아빠는 감옥에 간 새엄마와 이혼을 결심했고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2층 집에서 혼자 고독하게 살고 있다. 새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된 가족, 친척, 지인들은 연락을 끊었고 그녀는 돌아갈 곳을 잃었다. 경찰에 의하면 새엄마는 돈 욕심 때문에 나한테 돈이 들어가는 게 싫어서 그랬다고 단지 그 이유 하나로 나에 대한 학대를 반복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을 전부 알게 된 엄마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나의 용기 있는 행동을 칭찬해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운동회 때 선서 대표가 되어 폭로를 한 덕분에 내 힘으로 다시 행복한 생활을 되찾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전보다 더 자신감을 갖게 됐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살게 된 나는 다시 육상부에 들어갔다. 내가 육상대회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때마다 엄마는 내가 엄마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엄마는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나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지옥 같은 생활을 다 잊을 수 있을 만큼 엄마는 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 힘든 시련을 겪어본 나이기에 25살이 된 지금의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 가치를 더욱 잘 알고 있다. 내 남친은 우리 엄마도 소중히 생각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사랑으로 나를 키워주신 엄마에게 효도로 보답하고 싶다.
결혼식 당일에는 엄마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꼭 전달할 생각이다. 내 이름은 이지훈, 28살의 무역회사 직원이다. 나에게는 지은이라는 1살 어린 약혼자가 있는데 그녀는 나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이기도 하다. 지은이는 결혼 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에 전념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그날은 회사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결혼 축하 겸 지은이의 퇴사 송별회를 마련했다. 그런데 지은씨, 조금 이르지만 두 사람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감사합니다, 부장님. 저의 결혼식에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당연하지. 근데 지은씨는 결혼하고 전업주부 할 생각인 거지? 앞으로 회사에서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섭섭하네. 어머, 부장님 저도요. 부장하고 지은이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알맹이 없는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지난번 두 사람을 목격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딱 일주일 전 나는 회사에 휴대폰을 두고 온 게 생각이 나서 모두 퇴근한 사무실에 다시 돌아간 적이 있었다. 그때 두 사람이 사무실에서 은밀히 키스를 나누는 걸 목격했다. 그때 지은이는 이런 말도 했다. 아, 결혼하면 이런 스릴도 못 누리고 너무 섭섭하다. 지금 실컷 맛봐야지. 라고. 그건 곧 부장과 이런 만남을 수도 없이 가져왔다는 말인 건가? 그것도 자기 약혼자가 버젓이 있는 사무실에서. 지금도 이 자식은 입으로는 결혼 축하해 하면서 지은이는 내 내연녀야 라고 속으로 나를 비웃고 있는 게 틀림없어. 뭐라고 생각하건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볼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내게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 둘에게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대대적으로 치르게 하냐는 것이다. 나는 함께하기로 한 정혼자에게 배신을 당했고 가장 신뢰하던 상사에게 내 여자를 빼앗겼다. 그저 몇 마디 말로 따지고 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다. 따라서 오늘 이 회식 자리를 마련한 진짜 목적은 지은이와 부장에게 처절한 응징을 하기 위해서다. 한진상 부장, 아니 한진상, 내가 너한테 그런 판에 박힌 축하 인사나 듣자고 여기 온 줄 알아? 너의 그 파렴치한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지옥불을 뒤집어 쓴 고통의 비명소리가 듣고 싶다 이 말이야. 그럼 시작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오늘 세팅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르지만 결혼 축하 인사에 대한 보답이야. 사양하지 말고 받아주길 바란다. 아참,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잠시만요. 금방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회사에서 빌려온 프로젝트를 켠 후 내 노트북과 연결했다. 모두들 추억의 앨범이라도 보여주려는 건가 하고 잔뜩 기대하는 눈빛으로 내가 노트북을 두드리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지은이는 어머, 서프라이즈 준비한 거야? 라면서 다른 사람들 몇 배로 기대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프로젝트에 상영할 준비를 마치고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 파일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아는 두 사람의 추악한 장면이 펼쳐졌다. 덤으로 회사에서는 단아함의 대명사였던 한 여자의 천박한 신음소리와 성실한 인격자로 평가받던 한 중년 남자의 흉물스러운 신음소리가 BGM으로 깔렸다. 옆방에 들릴까봐 걱정스러울 정도의 빅사운드로. 짐작한 대로 이 영상은 지은이와 부장이 사무실에서 대담하게 벌인 문제의 야동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걸 누가 언제 어떻게... 이거 말고도 아직 증거자료 더 있는데 좀 더 보실래요? 겨우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많은 증거를 잡을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정말 하루를 안 걸으시던데요? 너 도찰했지? 그거 불법인 거 몰라? 먼저 죄를 지은 게 누군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지은이와 부장의 불륜행각은 전 사원이 적나라하게 알게 되었고 부장은 불미스러운 일에 책임을 지고 자진 퇴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에서 상당한 압박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리고 다음 수순으로 지은이 부모님께 불륜 사실을 알린 후 파혼을 단행했다. 결혼식 취소 후 손해비용은 지은이 쪽이 부담하는 걸로 합의. 물론 지은이와 부장에게 위자료 청구했고 그것으로 불륜과 결혼 취소 소동은 일단락을 지었다. 이 시점에서 지은이는 이미 사직서가 처리된 상태였고 그게 아니더라도 불륜이 발각된 마당에 더는 낯을 들고 회사에 올 수도 없었을 거다. 아마 당분간은 다른 직장을 찾아 헤매야 될 거고 나에게 지불할 위자료와 결혼식 취소 비용
합쳐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갚아야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지은이와 부장에 대한 응징은 시원하게 해결을 받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달 후 지은이의 대리인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내 앞으로 내용 증명이라는 서류를 보내왔다. 결혼 파탄의 책임이 나한테 있다며 나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생각인 듯했다. 보내온 서류에 적혀있는 내용은 우리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코웃음을 칠 정도로 순 허위 사실들이었다. 뭐가 한참 잘못된 게 바람을 피운 사람이 나로 각색되어 있는 걸 보고 기가 찼다. 얼굴만 떠올라도 이젠 역겨운 여자 이지은.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눈엔 지은이 말고 다른 여자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순정파였던 나. 한 사흘 정도가 지나서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지은이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변호사가 내가 바람을 피운 증거를 이미 확보해놨다고 하는 것이다. 역겨운 이지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만났다는 불륜녀와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처해서 변호사에게 제출했다는데, 난 그런 사실이 없으니 당연히 그건 모두 가짜다. 요즘은 가짜 사진, 가짜 문서 하나 만드는 건 일도 아닌 게 돼버렸으니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물론 지은이가 한 말은 모두 거짓이고 사실은 이렇다. 변호사에게 열변을 토했지만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수임료를 받고 변호하는 입장에서 자기 의뢰인의 말을 우선 신용하는 게 당연한 일이려니 그때까지 나는 상황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다시 말하자면 지은이가 만든 가짜 사진들이 얼마나 정교한지 그 완성도에 대해서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 어이없게도 재판에서 오히려 내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고, 내 변호사도 상대 쪽이 제시한 증거가 가짜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내가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까지 했다. 작정하고 만든 걸 어떻게 밝혀내 라며 반포기 상태가 되고 말았는데, 혼자 방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갑자기 불청객이 한 명, 다름 아닌 한진상 부장이 찾아왔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오길? 누구 혈압 올라서 쓰러지는 거 보고 싶어서 왔어요? 에? 나 지난번 일로 회사 잘리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한 사람이야. 누가 쓰러지건 말건 상관할 처지가 아니라고. 근데 왜요? 뭐하러 날 찾아왔냐고? 누가 당신 얼굴 보고 싶어 한다고? 당장 꺼져요. 그러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줄 순 없겠나? 나 이러다가 가족들한테 버림받게 생겨서 그래. 대체 나한테 뭘 바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진상 부장이 날 찾아온 이유는 결혼 18년째인 부인과 올해 고등학생이 된 딸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라고 했다. 부장인 말인즉슨 부인이 지은이와의 일을 모두 청산하지 않으면 당장 이혼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서 딸아이는 난 엄마랑 살 거야. 아빠 정말 싫어. 라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혼만은 면하고 싶었던 부장은 불륜의 뒤처리를 하러 뛰어다니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 결혼은 소중해서 이러고 다니고 있다 그 말인가?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일단 이걸 한번 보는 게 어때? 부장이 나한테 보여준 것은 부장이 쓰고 있는 구식 핸드폰 메일 화면이었다. 거기에는 바로 얼마 전까지 지은이와 주고받았던 메시지가 아직 남아있었다. 부장님도 제가 사용한 사이트 들어가서 가짜 증거 만들면 돼요. 소송 걸면 100% 이겨요. 이 한 줄의 문장, 이런 귀한 정보를 손에 넣다니.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이 귀한 선물에 신이 나서 절로 춤이라도 출 지경이었다. 지은아, 네가 이렇게 알아서 네 무덤을 파는구나. 지은이는 부장이 아직도 자기한테 빠져있다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었다. 근데 어쩌냐, 중년 남자한테는 젊은 내연녀보다는 가족이 더 소중한 것 같은데. 나는 곧장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부장 핸드폰 문자 내용을 모두 복사했고 지은이를 만나러 처갓집이 될 뻔한 지은이 집으로 갔다. 방금 복사한 문자를 보여주자 지은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지은이 부모님은 머리를 땅에 대고 나한테 빌기 시작했다. 빼박 증거 앞에 지은이도 백기를 든 건지 나한테 걸었던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걸로 다행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법. 끝까지 추잡한 매너를 보인 이지은에게 나도 진짜 큰 한 방을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 소송 취하했으니까 다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할까봐 내가 노파심에서 한마디 덧붙이는 건데, 너 이거 불법행위야. 뭐? 불법? 증거 위조죄라는 말 못 들어봤어? 증거를 의도적으로 위조하거나 은폐하면 경찰에 잡혀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설마 경찰에 신고라도 한다고? 내가 소송 한다니까? 그럼 된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내가 너 때문에 지옥을 몇 번 경험했는지 알기나 해? 넌 똑같이 경험하게 해줘야 아주 조금 그런 거구나 하고 깨달을 것 같아서. 미안. 그러니까 제발. 내가 워낙 준법 정신이 강해서 여기 오기 전에 이미 경찰서 들렀다 왔어. 사정은 경찰한테 하던가. 이건 아니야. 결국 아주 훈훈하게 지은이가 쇠고랑을 차고 경찰차에 끌려가는 걸로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 지은이는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로 가볍게 풀려났지만 이 일로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결과적으로 법보다 더 엄한 형벌을 받은 셈이다. 알고 보니 지은이가 우리 회사에 입사한 것도 모두 부모님 빽이었다고 하고, 그렇게 늘 든든한 빽이었던 부모님 없이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려면 꽤나 힘들 거란 것쯤은 훤히 보이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지은이랑 헤어지면서 했던 말은 바로 이거였다. 너 앞으로 무슨 일이라도 해서 월급이 얼마가 됐든 내 위자료 끝까지 다 지불해야 된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 위자료 10원 한 장 떼먹었다가는 큰일 날 줄 알아. 나가요를 하든 뭘 하든 꼭. 알겠어? 너 말이면 다야?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 결혼식 코앞까지 다른 남자랑 바람이나 피운 주제. 어쨌든 철저히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나니 다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다. 그런 형편없는 여자는 다 있고 앞으로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해야지. 아참, 나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었던 한진상 부장은 결국 이혼을 당하고 말았다. 막판에 내연녀까지 내동댕이 치면서 그렇게 가족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필사적이었는데 참 안 됐네. 부인과 딸한테 결국 용서를 받지 못한 모양이다. 아무리 후회를 한다고 해도 이미 가족에게 배신과 상처를 입혔고 그 모든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이상 동정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내 이름은 김소리. 내 남편 찬열이와 둘이서 살고 있다. 나는 찬열이와 24살에 결혼했는데 결혼 전까지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다.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도 없이 시설에 맡겨졌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시설에서 지냈고 졸업 후엔 죽어라 일해서 독립을 시작했다. 기댈 곳이 없었던 나는 스스로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만 했다. 그래서 18살 때부터 낮엔 레스토랑 조리 일을 했고 밤엔 편의점 알바를 했었다.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하고 3년 후 내 노력을 인정받아 정사원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나는 조리사 자격증을 따내며 결혼 전까지 그 레스토랑에서 일했다. 그리고 모두에게 결혼 축하를 받으며 퇴사하게 됐다. 회사원이었던 남편과 결혼하면서부터는 주부가 됐다. 아이를 좋아하던 우리는 임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결혼하고 2년이 다 돼가는 지금 아직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남편은 언젠가는 임신이 될 거니까 마음 편히 기다리자고 했지만 내 마음이 급했던 이유는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 때문이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계셨고 주말이 되면 가끔씩 놀러 오시곤 했다. 그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내게 전화를 걸어서 임신은 아직이냐며 자꾸 재촉하셨다. 어머님한테 또 전화 왔네. 네, 어머님. 소리니?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고 자시고 임신은 어떻게 돼가고 있니? 아이는 아직이니? 그러게요, 아직인 것 같아요. 아이고, 임신이 왜 이리 안 되니? 너 혹시 불임인 거 아니니? 불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설에서 자라서 의지할 것도 없는데 불임이라니. 넌 하나도 쓸모가 없구나.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내 말이 틀렸니? 거지처럼 큰 며느리 따윈 필요 없다. 거지처럼 컸다니. 슬슬 나가봐야 될 시간이구나. 임신 소식 기다리고 있으마. 그럼 끊는다. 시어머니는 일방적으로 잔소리만 늘어놓고는 전화를 끊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나는 극도의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하지만 그렇게 날 대하시는 것도 우리 둘만 남았을 때뿐이었다. 남편이 있을 때 집에 놀러 오시면 시어머니는 꼭 다른 사람처럼 다정하셨다. 엄마가 늦네? 왔다. 네. 아이고, 우리 아들 오랜만이네. 설이도 잘 있었지? 둘 다 얼굴 좋아 보이네.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와서 쉬세요. 고맙구나.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선물을 잔뜩 사오셨다. 이건 말이지, 오늘 아침에 시장에서 사온 돔이야. 신선하니까 저녁으로 먹어. 그리고 이건 전에 여행 갔다 오면서 산 선물이야.
소리가 단 걸 좋아하잖니. 어머님 감사해요. 항상 받기만 해서 죄송해요. 이런 거 안 사와도 돼. 아, 미안. 회사에서 전화가 왔네. 잠깐만. 아이고, 임신이 궁금해서 와봤더니 아직이 모양이구나. 네. 진짜 어쩌려고 이런 애를... 찬열이가 너같이 거지처럼 자란 애 말고 평범하게 자란 애를 만났으면 좋았을걸. 혹시 시설에서 지내다가 불임된 거 아니니? 거기서 밥은 잘 줬니? 불임 아니라니까요. 그럼 빨리 손주 얼굴을 보여다오. 아이씨, 애초에 너한테 매력이 없으니까 찬열이도 그럴 마음이 안 생기는 거 아니니? 고상하고 여성스러운 날 보고 좀 배워봐. 이 나이 먹고도 난 아직 인기가 좋잖니. 기다리게 해서 미안. 무슨 큰 소리가 들렸는데 설이랑 신나게 떠들다 보니까 그만. 그랬구나. 그날 시어머니는 초저녁까지 계시다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가셨다. 나는 남편이 없을 때면 시어머니가 180도 변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그날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녹음기에 슬쩍 녹음해뒀다. 인내심의 한계가 온 나는 결국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밝히기로 했다. 녹음 파일을 들은 남편은 극대노했고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게 다 사실이야? 내가 없을 때마다 소리를 힘들게 한 게? 그게 무슨 말이니? 시침이 떼지 마. 다 들었으니까. 거지가 뭐 어쩌고 저쩌?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원망과 분노를 토해낸 후 당황해하는 시어머니를 무시한 채 전화를 끊었다. 이제 더는 안 괴롭힐 줄 알았는데 그런 내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극대노한 후 한 달간은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됐다. 이젠 시어머니도 자기 잘못을 깨달았나 보다 하던 어느 날 내 몸에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손꼽아 기다리던 임신이 된 것이다. 우리는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까지 나왔다. 시어머니에 대한 남편의 화가 식은 건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손주를 기다리고 계셨으니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다음 주 주말 우리는 시댁으로 향했다. 주말이라서 그런지 아버님도 집에 계셨다. 아버님은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신데 정년 퇴직도 미룰 정도로 워커홀릭인 분이라 좀처럼 만날 기회가 없었다. 오랜만에 집에 놀러온 아들에게서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두 분은 진심으로 기뻐하셨다. 시어머니 역시 임신 소식에 한바구음을 지으셨다. 그날은 오랜만에 아버님과 한잔한 남편이 술에 잔뜩 취했다. 우리는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집에 돌아왔다. 그 후 나는 임신으로 인해 이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매일 몸이 축 처지고 기운이 없는 날도 있었지만 남편을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트로 장을 보러 가는 게 하루 일과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인 오락실 앞을 지나가는데 많이 본 얼굴이 있었다. 그곳엔 처음 보는 남자와 함께 줄을 서 있는 시어머니가 있었다. 놀람과 동시에 순간 내 눈을 의심했지만 시어머니가 분명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남편에게 보냈다. 나중에 남편도 시어머니가 틀림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곧 손주도 태어날 거고 시어머니도 남자랑 성인 오락실에 가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끼리의 비밀로 묻어두기로 했다. 나는 임신 4개월 차를 맞이했다. 남편과 함께 주말 외출을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남편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다. 미안, 이번 주말에도 출근해봐야 될 것 같아. 진짜? 같이 장 보러 가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지. 이번 주말에 부모님 집으로 친척들이 모이기로 했대. 우리 사촌형도 온다 그랬어. 그 사촌형이라면 해외로 정근 간 이후로 만난 적이 없다던 그 아주버님 말이야? 맞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올 테니까 너 먼저 부모님 집에 가 있을래? 널 소개해주고 싶거든. 응, 알았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사촌형을 잘 따랐었다며 내게 사촌형과의 추억을 자주 들려주곤 했었다. 그렇게 좋아하던 사촌형이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남편은 엄청 신나 있었다. 나는 살짝 긴장도 됐지만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주버님을 만날 수 있어 영광이었다. 주말이 되자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했다. 다녀올게. 다녀와. 오늘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몸이 좀 무겁긴 한데 쉬엄쉬엄 움직이면 괜찮을 거야. 그래, 그럼 빨리 퇴근해서 오도록 해볼게. 너무 힘들면 시댁은 다음에 가도 괜찮아. 그렇게 엄청 힘들진 않아.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럼 다녀올게. 다녀와. 남편이 출근한 후 나는 소파에 몸을 뉘었다. 아침부터 입덧이 심해서 구토가 멈추질 않았지만
아주버님을 만날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컨디션을 조절해보고자 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몸 상태도 꽤 좋아졌다. 하지만 밥을 먹는 대로 토해버리는 바람에 기운이 없었고 저녁 모임을 위한 체력을 비축해둬야만 했다. 오후 3시가 됐다. 남편이 집에 오면 바로 나갈 수 있게 천천히 준비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전화가 왔다. 전화를 건 건 시어머니였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리니?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탁이요? 5시까지 에피타이저 음식 좀 만들어 올래? 15인분만 만들면 되거든. 2시간 만에 15인분을요? 어머니, 그건 좀 장도 보러 가야 되고요. 사람들한테 벌써 5시에 에피타이저 음식이 올 거라고 말해놨어. 찬열이한테 못 들었니? 외국에서 사촌형이 온다는 말. 근데 우리가 식사 대접도 안 하면 실례잖니? 왜 진작에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시끄럽다. 나도 바빠서 그랬어. 사람들한텐 벌써 찬열이네가 에피타이저 음식을 준비해 올 거라고 말해뒀다. 네가 못 해내면 찬열이 체면만 구겨지겠지. 아내로서 그래도 괜찮겠니? 그래도 그건 좀... 아무튼 잘 부탁한다. 사오지 말고 직접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찬열이 처가 5시까지 에피타이저 음식을 가져온다네요. 잠깐만요, 어머니.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나는 남편에게 말해보려고 했지만 일 중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저 난감할 뿐이었다. 하지만 사촌형을 손꼽아 기다리던 남편을 실망하게 하고 싶진 않았다. 더는 못 참아. 맛있게 만들어간 다음 시엄마의 만행도 다 밝혀버릴 테다. 더는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에피타이저 음식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트로 장을 보러 갔다. 서둘러 장을 본 다음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만드는 데에만 집중했다. 열심히 만든다고 해도 장 보는 데에만 30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5시까지 에피타이저 음식을 가지고 가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겨우 에피타이저 음식이 완성돼갈 때쯤 시어머니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소리야! 벌써 5시잖아! 에피타이저는 아직이니? 조금 있으면 완성이에요. 찬열씨 퇴근하면 같이 들고 갈게요.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되는 대로 바로 갖고 와. 아우, 답답해. 그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임산부라고요. 유세떠니? 그 정도는 임산부도 할 수 있어. 거지 출신인 네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보탬이 될 수 있겠니? 빨리 움직여, 빨리! 안 그래도 임산부라 기분이 자주 울적해지곤 하는데 시어머니의 폭언까지 들으니 나도 몰래 눈물이 나왔다. 지금까지 발휘하던 집중력이 사라지면서 갑작스러운 현기증과 구토 증상이 몰려왔다. 결국 나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왔어. 빨리 왔지? 소리야, 왜 그래? 나는 멀어져가는 의식을 붙잡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기절하고 말았다. 내가 눈을 떴을 땐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정신이 좀 들어? 어떻게 된 거야? 아기는 괜찮대? 다행이다. 빈혈이래. 아기는 괜찮아. 다행이다. 대체 왜 그런 거야? 그 많은 요리들은 다 뭐고? 나는 눈물을 흘리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남편에게 말했다. 조용히 내 말을 듣던 남편은 입을 열었다. 나 잠깐 부모님 집 좀 다녀올게. 네가 만든 요리도 너무 아깝잖아. 혹시 몰라서 내일까지 입원하는 걸로 해놨어. 넌 여기서 푹 쉬고 있어. 그렇게 말한 남편은 병실을 나갔다. 수액을 맞은 덕분인지 다음 날이 되자 컨디션을 모두 회복했다. 의사 선생님은 입덧 때문에 빈혈이 올 수도 있으므로 철분 약을 먹으며 상태를 지켜보자고 하셨다. 오전 중에 남편이 날 데리러 왔고 그렇게 나는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다. 차 안에서 나는 너무 무리해서 미안하다며 남편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리를 하는 바람에 많이 걱정했지. 소리 잘못이 아니잖아. 괜찮아. 아주버님이랑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였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했지. 그러고 나서 사촌형, 아버지, 친척들이랑 다 같이 네가 만든 음식 먹으면서 재밌게 놀고 왔어. 다들 소리 음식 솜씨가 너무 좋다고 칭찬했었어. 그렇구나. 어머님은? 엄만 집을 나갔어. 나가셨다고? 갑자기 왜? 어제 사실은 전에 네가 녹음해뒀던 녹음기도 같이 들고 갔었거든. 나왔어. 찬여 기다리고 있었어. 좀 늦었네. 회사 다녀온 거야? 설이랑 갑자기 연락이 끊겨가지고 하는 수 없이 배달을 시켰지 뭐니? 임신한 소리를 부려먹을 생각하다니.
왜 그래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게? 시침이 떼지 마. 에피타이저 15인분 만들어 오라고 전화했잖아. 엄마 때문에 무리하다가 소리 몸이 안 좋아져서 쓰러졌어. 찬열이 말이 사실이야? 에피타이저 준비하라고 너한테 돈도 줬었잖아. 그래서 그 돈도 소리한테 다 줬어요. 거짓말하지 마. 준 적도 없으면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엄마는 예전부터 소리를 계속 괴롭혔어요. 거지의 쓰레기 며느리라면서요. 당신 그게 진짜야? 당연히 아니죠. 내가 그런 말을 왜 하겠어요? 네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증거라면 여기 있어요. 녹음기? 찬열이가 너같이 거지처럼 자란 애 말고 평범하게 자란 애를 만났으면 좋았을걸. 이 말들은 대체... 당신 이게 다 뭐야? 잠깐만, 그걸 언제 녹음한 거야? 너 소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리고 음식할 돈은 어디에 쓴 거야? 성인 오락실에 썼겠지. 성인 오락실? 너? 허튼 소리 하지 마. 이 사진이 준 거야. 근데 이 남자 누구야? 아버지 몰래 남자랑 성인 오락실을 가다니 최악이야. 너, 네 입으로 직접 설명해봐. 날 도찰한 거니? 용서 못해. 여보 잘 봐봐. 내가 아니잖아. 다른 사람이라고. 이게 어디 봐서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용서 못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나가라니. 30년 넘게 주부로 산 내가 이 집 아니면 갈 곳도 돈도 없다는 거 잘 알잖아. 그럼 왜 날 배신한 거야? 자업자득이지. 너랑은 이혼이야. 당장 나가. 이혼? 절대 안 돼. 아니 못해. 손주 얼굴도 못 볼 줄 알아. 빨리 나가. 뭐야? 다들 진정 좀 해봐. 찬열이가 많이 힘들었었겠다. 재수 씨는 네가 책임지고 지켜줘라. 고마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어머님은 어떻게 됐는데? 아버지 화가 너무 많이 나셔서 이혼하겠다고 집에서 쫓아내셨어. 이제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미안해. 우리 엄마 때문에 고생시켜서. 괜찮아. 내 편이 돼줘서 고마워. 그 후 아버님은 흥신소에 뒷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시어머니의 오락 중독 생활과 불륜이 드러나고 말았다. 아버님은 시어머니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고 다시는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못을 박으셨다. 시어머니는 갈 곳도 돈도 없는 상황에 불륜 위자료까지 청구당해서 사채일까지 손을 대셨다고 한다. 남편 역시 내가 당했던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그 결과 불륜남에게도 버림받고 낡은 주택에서 외롭게 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무사히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 생후 3개월을 맞이했을 때 시댁의 친척분들이 내 음식 맛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셔서 출산을 기념하여 시댁에 모두 모이게 되었다. 이날을 위해 아주버님도 한국에 와주셨다. 그날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나와 아들까지 함께할 수 있었다. 시어머니가 사라진 시댁에는 많은 친척분들이 모이게 되었다. 첫 손주가 태어나서 이전과는 다르게 떠들썩한 집이 되었다. 나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줬던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이다. 그날 나는 우리 아들이 돌이 듣는 시기에 맞춰서 부모님 집으로 내려가고 있던 중이었다. 자동차는 오빠가 내 출산 선물로 사다 준 거였는데 아직 새 차였다. 그 차로 고향에 다다랐을 때쯤 어느 진성 운전자에게 위협 운전을 당했다. 좁은 길이었고 차에 아이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 패닉이 왔지만 필사적으로 냉정함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그런 나를 놀리기라도 하는 듯 진성 운전자는 내 차에 딱 붙어 따라왔다. 깜빡이를 넣고 갓길에 붙으려고 했지만 그러다간 그 차와 부딪힐 것 같았다. 너무 딱 붙어 따라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갓길에 붙을 수도 없었다. 길이 좁아서 피할 공간도 없었고 길이 구불구불해서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는 60km 정도였다. 바로 그때 삼거리에 일단 정지 표지판이 보여서 속도를 줄이며 멈췄는데 차 뒤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 밖으로 튕겨나가는 느낌과 함께 오른쪽 앞부분을 벽에 박아 유리가 파손됐고 에어백이 작동됐다. 그 순간 아이부터 확인했다. 다행히 상처는 없었지만 아이는 목청 높여 울기 시작했다. 나는 깨진 유리에 머리를 베인 건지 오른쪽 머리 쪽에 극심한 고통과 함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뒷차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갑자기 내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 운전 똑바로 못해? 아줌마 때문에 차를 박았잖아. 장난해? 수리비 내놔.
그리고 사고 때문에 몸도 아프니까 치료비도 다 내놔. 차를 박은 건 이 사람인데 왜 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아이 걱정에 부탁드려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핸드폰이 어디로 떨어졌나 봐요. 오른손이 안 움직여요. 부탁드려요. 라고 그 남자에게 사정했다. 그러자 진상 커플은 내가 알 바야? 그것보다 내 차 어쩔 거야. 비싼 차라고. 라고 하며 전화를 해줄 기색이 전혀 없었다. 머리는 쾅쾅거렸고 몸도 아팠다. 당장이라도 기절할 것 같았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계속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사고 현장에 구경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여자는 야 잠깐만 이러다 경찰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 그러더니 두 사람은 도망가 버렸다. 그곳에 모인 구경꾼들 중 한 남성이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라고 했다. 저는 괜찮으니까 저희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주세요. 나는 엉엉 울면서 그 남성에게 애원했다. 구급차는 벌써 불렀어요. 걱정 마세요. 이 말을 듣고서야 마음이 놓였다. 그 남성은 아이에게 다가가 이곳저곳을 확인해줬다. 그리고 차 안에서 나와 아이를 꺼내줬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남성은 구급대원들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대원 한 명이 내 쪽으로 달려와서는 아드님은 괜찮습니다. 저분은 소아과 의사라고 하시네요. 지금부터 저분도 함께 병원까지 가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소아과 의사? 그래서 아까 능숙한 손놀림으로 아이의 이곳저곳을 확인해 준 거였구나. 마음이 놓이자 내 정신은 아득히 멀어져 갔다. 그 다음 눈을 뜬 곳은 병원 침대 위였다. 정신이 좀 드세요? 나는 간호사가 말을 걸자마자 바로 아이는요?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무사한가요? 괜찮아요. 일단 검사도 다 해봤는데 이상은 없었어요. 구급차에 같이 타고 와주신 분이 우리 병원 소아과 선생님이세요. 마침 오늘이 야근 당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 상태도 재빨리 파악해주시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지시도 미리 내려주셔서 덕분에 응급처치도 막힘없이 할 수 있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간호사와 이야기하던 중 아까 그 소아과 선생님이 내 병실로 들어오셨다. 괜찮으세요? 네, 저희 아이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정말 다행이에요. 현재 아드님은 소아과 병동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상태를 보고 괜찮으면 내일 퇴원하셔도 괜찮아요. 집은 어느 쪽이세요? 사실은 부모님 댁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위협운전을 당했어요. 나는 그 의사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근데 결국엔 상대 가해자는 도망가 버렸어요. 경찰에 신고해보려고요. 그러시군요. 일단 경찰도 그 현장에 오긴 왔었는데 당신이 괜찮아지면 다시 오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당신 차를 박은 운전자 제가 아는 사람 같아요. 정말이요? 그 의사는 우리를 돕던 중 우리 차를 박았던 차 번호도 확인한 듯했다. 그리고 그 차를 소유한 사람의 정체를 듣고 깜짝 놀랐다. 네? 이 병원의 의국장 차라고요? 네, 차를 몇 대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대 같았어요. 그리고 차에 타고 있던 건 의대에 재학 중인 의국장의 아들이었어요. 이 문제는 제가 의국장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환자분은 일단 안정을 취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나는 또다시 경찰을 만나 사고 상황과 위험 운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다. 다행히도 오빠가 내 차에 블랙박스를 달아뒀기 때문에 위험 운전을 당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남겨져 있었다. 그 후 그 의국장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의대생 아들도 함께 내 병실로 찾아왔다. 무릎을 꿇으며 이번에 아들 일은 제가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차 안에 아이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찌 용서를 빌어야 좋을지. 그 남자의 부모님은 싹싹 용서를 빌었다. 의국장이라고 해서 뻔뻔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었다. 아이와 환자분에 대한 위자료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병원비도 무료로 해드릴게요. 하지만 그 아들은 저 아줌마가 운전을 느리게 해서 차를 박은 거야. 저 아줌마가 잘못한 거라니까. 내가 왜 위자료를 줘야 하는데 저 아줌마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내 차도 다 망가졌잖아.
애초에 네가 내 차를 멋대로 끌고 나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아빠가 아빠 차 끌고 나가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니? 그리고 이 일은 다 네가 자초한 거야. 이 여성분한테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 저 아줌마가 속도만 안 줄였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어. 그 입 닥치지 못해? 이 멍청한 놈 같으니. 네가 위협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블랙박스에 다 남아있어. 게다가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서 아이와 이분을 남겨두고 도망까지 갔다며. 쪽팔린 줄 알아? 너 같은 놈은 내 아들도 아니야. 아니 진짜 왜 그래 진짜. 그냥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다들 왜 이렇게 진지해. 다들 왜 이렇게 진지하냐고? 잘못하면 네가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을 수도 있었어. 넌 의사가 될 자격도 없어. 학교도 퇴학당하게 될 거야. 뭐라고? 조금만 있으면 졸업이라고. 졸업하면 이 병원에서 일하기로 했었잖아. 당연한 조사다. 그 진상남은 아빠가 일하는 병원의 의사로 취업이 결정돼 있었지만 경찰 체포와 함께 전과가 생겼고 모든 것이 취소되며 퇴학 처분을 받게 됐다. 그와 동시에 부모님 집에서도 무일푼으로 쫓겨나게 됐다고 한다. 그의 여친은 다른 대학의 학생이었는데 이번 일이 공론화되면서 똑같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된 듯했다. 두 사람 다 경찰 체포에 퇴학까지 나라킹 특급 열차를 타게 됐지만 이 모든 것은 본인들이 저지른 업보였다. 그 후 나는 아이와 함께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다. 이번 중엔 우리 부모님도 병문안을 와주셨다. 의국장은 내게 새 차와 함께 차고 넘치는 위자료를 챙겨주었다. 그리고 아들 대신 위자료를 먼저 건네는 것뿐이라며 이 돈은 아들에게 모두 받아낼 거라고도 하셨다. 그 진상남은 부모님의 돈도 뭣도 없이 집에서 쫓겨나 버렸다. 앞으로 이 위자료를 갚기 위해서는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해야만 했다. 지금까지 부모님 빽만 믿고 살아왔듯이 현장에서도 극진한 대우를 받게 되겠지. 그러든지 말든지 쌤통이다 아주. 내가 설마 위협운전을 당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사고가 났을 땐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지만 우연히도 그곳에 소아과 의사가 있었고 진상남의 부모님도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긴 했어도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 진상남이 의대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인간은 의사가 될 자격이 없기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